한반도의 유구한 역사가 담긴 찬란한 문화의 증거물들. 우리 민족의 자긍심을 담고 있는 자랑스러운 세계유산이다. 유네스코에서 인정받으며 전 세계인들의 이목이 집중된 우리의 유산은 우리만의 것을 넘어 세계로 향하는 긍지의 지표다. 외국 사람들 그냥 봤을 때는 이거 불가사의다. 인간의 힘으로서는 어떻게 했을 것인가. 이거 참 앞으로 풀지 못하고. 특히 유네스코 유산 중에서도 선조들의 지혜가 빛난 과학 유산을 조명한다. YTN 사이언스 개국 10주년을 맞아 우리 역사 속에 숨어있는 과학의 힘을 찾아보려는 것이다. 선견지명으로 완성한 독창적인 과학기술은 무엇이고 역사의 흐름을 바꾸어 놓은 과학의 힘은 어디에 있었을까? 유네스코 세계유산 속에서 찾은 과학유산을 지금부터 찾아가 본다. 우리에게 유네스코 유산은 지난해 등재된 제주 해녀 문화부터 시작한다. 또 그 이전해인 2015년에 등재된 백제 역사 유적 지구와 2014년에 등재된 남한 산성 등 최근 몇 년 사이 연달아 유산이 등재되면서 유네스코 지정 유산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유네스코는 국제 평화와 인류 공동의 복리를 추구하기 위해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인 1945년 설립된 국제연합기구이다.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우리의 소중한 유산들을 미래 세대에게 잘 물려주기 위해서 유네스코에서는 매년 각 나라의 문화재를 등재하고 보존 활동을 장려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유네스코의 유산이 등재되면 우리 문화재에 대한 자긍심 고취는 물론 전 세계 우리나라에 대한 홍보 등 여러 가지 등재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유네스코에서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유산 등재 이후의 경제적 효과가 유산 하나당 거의 8조 가까이 이른다. 이런 지표도 나와 있습니다. 물론 약간 과장은 있겠지만요. 그만큼 지금은 세계유산이 관광회사에서도 특화된 상품으로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유산의 보존 수준을 국제적인 원칙에 입각해서 보존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질적인 수준을 높일 수 있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유산의 위험에 처했을 때는 국제사회가 적극적으로 전문가를 파견해서 우리를 도와줄 수도 있고 또 필요할 경우에는 재정 지원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유네스코에 처음으로 등재된 유산은 1995년 해인사 장경판전과 종묘 그리고 석굴암과 불국사를 시작으로 한다. 이때 이후로 해마다 꾸준히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들이 등재되며 지금까지 모두 44건의 유산이 전 세계인들의 관심을 받았다. 그런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유네스코 유산의 종류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유형 유산, 즉 유적지나 건축물 혹은 지질학적 생성물 등은 세계 유산이라 한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공연 예술이나 장인의 기술은 인류 무형 문화유산. 문헌과 같은 기록물들은 세계 기록유산으로 분류하여 지정되고 있다. 세계유산이 된다는 의미는 우리만의 문화재에서 벗어나서 세계인들이 함께 공유하고 향유할 수 있는 문화재가 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류의 공통된 보물단지가 된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YTN 사이언스 개국 10년을 맞아 유네스코 유산 중에서도
특히 과학유산 10가지를 조명해 보려 한다. 첨단 기술이 없던 시대, 당대의 상식을 뛰어넘는 지혜가 바로 과학이다. 과학이 없었다면 우리의 역사도 없지 않았을까. 이번 시간 세계유산에서 찾은 과학, 그 첫 번째 이야기는 과학적 사고의 기원, 선사시대로 간다. 기록이 없는 선사시대, 그 역사를 알 수 있는 비밀의 문, 그것은 바로 고인돌이다. 고인돌은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무덤 양식으로 지성묘라고도 부른다. 거대한 돌을 옮기고 쌓았던 선사시대 토목기술의 집약체로 우리나라 고인돌 유적지는 지난 2000년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전 세계에 분포하고 있는 고인돌은 약 6만여 개에 달하는데 그중 40% 이상이 우리나라 한반도에 분포하고 있다. 그야말로 고인돌 왕국이 아닐 수 없다. 특히 고인돌이 밀집된 지역은 강화, 고창, 화순으로 이 세 곳이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고인돌 유적지다. 일단은 이제 세계의 학자들이라든지 와서 봤을 때 우리나라 고인돌은 참 다양하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설명을 하면은 진짜 사람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축조했다는 것이 인지를 했을 때 어떻게 이것을 사람이 만들어내느냐,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어떻게 축조하느냐, 그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어떻게 할 수 있는 공간도 없는데 이제 이러한 당시의 축조의 신비, 큰 돌을 세우고 그것에 의미를 부여했던 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오랜 전통이다. 이러한 유명한 거성문화 유산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고인돌. 특히 우리나라에 분포하고 있는 고인돌은 그 형태가 무척 다양하고 학문적 가치가 높아 전 세계적으로도 중요한 연구 대상이 되고 있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고인돌은 세계 고인돌의 모든 형태가 존재한다. 고인돌의 가장 기본 형태라고 할 수 있는 탁자식 고인돌부터 땅속에 돌방을 만들고 받침돌을 세운 뒤 덮개돌을 얹은 바둑판식 고인돌, 그리고 땅속에 돌방을 만들었으나 받침돌 없이 바로 덮개를 얹은 개석식 고인돌까지 다양한 형태가 존재한다. 무엇보다도 이곳 화순의 고인돌은 다른 지역과 달리 덮개돌의 무게가 100톤 이상이 되는 대형 고인돌의 위치에 있다. 자연적으로 생성된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누가 옮겨다 놓은 것이다. 특히 핑메 바위라고 불리는 이것은 길이 7m, 높이 4m에 무게만 200톤이 넘는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핑메이 같은 경우 여기 봤을 때 왼쪽은 그 자연면입니다. 오른쪽 윗면은 떼어냈습니다. 그래서 시옷자형의 천정을 만들었습니다. 지붕을. 또 밑에를 보면은 자연면과 달리 완전히 그 오목하게 한번 떼어내는 자국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석이 받침돌이 고이고 있고 그 안에는 그 자갈들이 차 있고 떠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굴러왔다면은 그렇게 돌이 있을 수 없고 그 지형으로 봤을 때, 그리고 떠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묻혀 있죠. 이런 거 볼 때 인위라고 해서 외국 사람들 그냥 봤을 때는 이거 불가사의다. 그렇다면 이렇게 큰 돌을 어떻게 떼어냈던 것일까? 먼저 돌을 두드려 홈을 판 뒤 나무 쐐기를 홈에 박아놓고 물을 붓는다. 이때 물을 흡수한 쐐기가 팽창하면서 벌어져 결국에는 돌이 쪼개진다. 일단 주변에 있는 암석을 이용해서 어떤 형태를 갖춰서 고인돌을 썼다라는 것이고, 그 떼어낸 돌들은
일부 그 입방체라든지 완전히 다듬은 것들 나옵니다. 또 산에 가면은 쐐기돌 박아서 떼어냈던 그런 자국들이 확인이 되죠. 이것은 먼 곳으로부터 옮겨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떼어낸 덮개돌은 통나무를 이용해 운반되었는데 먼저 바닥에 레일 역할을 하는 통나무를 깔고 그 위에 Y자형 통나무를 또 얹는다. 대규모의 인원이 끌 수 있도록 Y자형 통나무에 구멍을 뚫어 밧줄을 묶었다. 그렇다면 덮개돌은 어떻게 받침돌 위에 세워졌던 것일까? 받침돌 높이만큼 주변에 흙을 쌓아 경사로를 만들고 덮개돌을 끌어올린 뒤 흙을 제거하면 고인돌이 완성된다. 공동체 의식이 돈독해야 되고, 이 공동체 의식이 돈독하면은 협동심이 생기죠. 오늘날 자주 이야기는 소통과 통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당시의 화합과 소통, 그다음에 통합, 이것은 고인돌 축조에서 이미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인돌은 누구의 무덤이었을까? 어떠한 지배자의 무덤이라고 하기엔 퍼져 있는 고인돌의 수가 너무 많다. 물론 지배자의 것도 있겠지만 고인돌 축조에 반드시 강력한 힘이 필요했던 건 아니다. 고인돌 축조는 북방 유목 사회에서는 기대하기 어려운 일로 노동력 동원이 가능한 시족 단위의 마을 공동체에 단합된 힘이 있어야 했다. 농경 사회에서 공동체 생활을 했던 당시의 사회 문화를 엿볼 수 있는 지표다. 고인돌은 돌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고인돌을 만들 수 있었던 당시의 사회경제적 조직, 군장 시대입니다. 그래서 고인돌 하나를 건설하기 위해서 바로 부족장이 있었고 그 밑에 수많은 사람들이 동원돼 있어야 됐고 또 그 동원된 인력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경제력을 갖추고 있었다 하는 측면에서 당시의 사회경제적 환경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중요한 유산이다. 그런 면에서 가치가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조선시대의 역사. 그 시작은 궁궐에서 살펴볼 수 있다. 그런데 우리의 궁궐 중 유일하게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것은 창덕궁이다. 궁궐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경복궁을 떠올리게 되는데 왜 창덕궁만이 유네스코에 등재된 것일까?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선 창덕궁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조선은 정도전에 의해 한양의 도읍이 정해지고 법궁으로서 경복궁이 건립된다. 그리고 그곳에서 역사를 시작하지만 태조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이 제1차 왕자의 난을 일으킨다. 권력구조의 핵심에서 밀려났던 그는 형제들을 제거하고 자신이 권력을 잡았던 것이다. 그 후 형 이방과를 왕으로 추대해 정종으로 세우게 되는데 이방원에 의해 피로 물든 경복궁이 싫었던 정종. 살인의 현장 한양을 떠나 개경으로 거처를 옮긴다. 사실상 개경천도였다. 그리고 2년 뒤 형 정종을 밀어내고 결국 왕위에 오른 태종 이방원. 그는 조선의 역사를 한양에서 시작하고 싶었다. 그러나 걸리는 것이 있었다. 경복궁은 태조가 조선을 창건하신 뜻이 있는 곳인데 여러 해를 거쳐하지 않으시니 허기를 만들까 두렵사옵니다. 나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경복궁은 음향이 조화롭지 못하다고 역술가가 말하지 않았느냐. 게다가 무인년에 일어난 일도 있는데 내가 어찌 이곳에 거처할 수 있겠는가. 아버지를 몰아내고 집안을 참극으로 몰아넣은 곳이라 차마 갈 수 없던 경복궁.
그리하여 경복궁 동편에 창덕궁이 건립된다. 슬픈 역사로 시작된 창덕궁. 과거의 이야기를 더 찾아보기 위해 그 현장을 방문했다. 자연 풍경 속에서 전통 건축미를 뽐내고 있는 창덕궁. 창덕궁은 지난 1997년 세계유산으로 지정되며 전 세계인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는데 무엇보다도 창덕궁 건축에는 아주 특별한 부분이 있다. 창덕궁은 뒤쪽에 있는 응봉이라는 그 뒷산을 배경으로 해서 그 북쪽에서 남쪽으로 경사가 지고 그리고 동쪽에 낙산줄기에서 서쪽으로 경사가 지는 그런 어떤 자연적인 경사 지형을 따라서 그 인위적인 어떤 평탄 작업을 하지 않고 그 구릉의 지세에 그대로 맞게 건물들을 앉히는 그러한 그 설계를 하게 됩니다. 창덕궁은 그 일반적인 인위적인 건축 설계와는 다른 그런 아주 자연적이고 그 친화적인 그러한 궁궐이다라는 측면에서 그 건축적 가치가 인정돼서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된 것이죠. 지구상에 남아있는 가장 큰 궁궐 중 하나인 자금성의 경우 인위적인 건축 조경이 특징이다. 경복궁 역시 이러한 자금성과 같은 원리로 네모 반듯한 궁궐로 지어졌다. 경복궁의 주요 건물들은 남북을 축으로 일직선상으로 배치가 되어 있지만 창덕궁은 이러한 대칭 구조의 경복궁과 달리 최대한 자연 형세를 그대로 살려지었다. 무엇보다도 창덕궁의 건축 미학이 극적으로 표출된 곳이 있다. 바로 창덕궁 후원이다. 이곳은 비밀스러운 정원이라 하여 비원으로 불리기도 한다. 지금 방문을 해도 시내 중심에 있다는 것을 잊을 정도로 울창한 숲을 자랑한다. 인위적으로 설계한 궁궐에서는 그러한 정원들이 그 자연적인 그런 모습을 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조경석이라든가 뭐 인공적인 연못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공 조경을 하게 되는데 창덕궁은 그런 일반 궁궐하고는 다르게 그대로 그 소위 이제 북한산의 자락에 해당하는 그 산자락을 그대로 자연 정원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원에는 이제 임금이 평소에 이렇게 정사를 돌보면서 뭐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이제 뭐 사색이 좀 필요하거나 아니면 휴식이 필요할 때 가서 이런 휴식을 하는 공간입니다. 창덕궁 후원 안에는 부용지라는 인공 연못이 조성되어 있다.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지다는 동양의 사상에 빗대어 사각형으로 만들어진 연못이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창덕궁의 연못은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넘치는 법이 없다. 연못 바닥에는 흡사 세면대를 연상시키는 배수 시설들이 되어 있어서 창덕궁 연못의 물은 썩지도 마르지도 넘치지도 않는다. 물의 흐름과 함께 바닥에서 솟아오르는 물의 힘까지 치밀하게 계산하여 설계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우리 선조들의 과학적 지혜가 최고로 빛난 건축물이 아닐 수 없다. 물의 흐름이라는 것이 위에 있는 물이 자연스럽게 아래로 흘러나오게 되는데 그러한 그 위에서부터 산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모아서 연못을 만들고 그 연못의 물이 일정 정도의 수위가 되면 차고 넘쳐서 그 다른 연못으로 흘러가게끔 그러한 이제 설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이 들어오는 곳과 나가는 곳이 자연스럽게 산에 계곡물이 들어와서 어느 정도 높이가 되면 그 다른 연못으로 흘러갈 수 있게 그 소위 물길이 아주 다양하게 그러한 어떤 배수 시스템, 그다음에 입수 시스템, 출수 시스템 이런 것들이 그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게 이렇게 잘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조선시대 건축 과학의 집합체인 창덕궁. 특히 창덕궁의 가장 대표적인 건축물은 바로 이곳 인정전이다. 인정전은 왕위 즉위식,
신하들의 하례 등 중요한 국가적 의식을 치르던 곳으로 역대 왕들은 이곳에서 정무를 행하였고 조선 왕조를 상징하는 건물로 자리 잡았다. 그런데 이때 눈여겨볼 것이 하나 있다. 바로 정전 앞마당에 깔린 박석이다. 박석은 궁궐 바닥에 깔았던 얇고 넓적한 돌로 이것은 사실 일제강점기 때 훼손됐다가 다시 복원된 것이다. 궁궐 앞마당에 이러한 박석을 깔았던 데에는 상당히 과학적인 원리가 숨어 있다. 한낮의 빛이 울퉁불퉁한 돌의 표면 위로 떨어지면 그대로 반사되어 자연적인 무대 조명 역할을 했다. 또한 임금의 목소리도 박석을 타고 울려 퍼져 마당 끝까지 누구나 목소리에 집중할 수 있는 효과를 주기도 했다. 당대의 과학기술의 높은 수준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유산이며 선조들의 지혜가 빛난 자랑스러운 세계유산이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이 있다. 조선의 임금들 대부분은 창덕궁에 기거하며 직무를 보았는데 일중독으로 알려진 세종대왕만이 창덕궁이 아닌 경복궁을 사랑했다는 사실이다. 역사의 아이러니와 함께 친환경 건축 공학이 녹아있는 창덕궁. 과학적 지혜가 빛난 소중한 유산이다. 앞에서 살펴본 창덕궁이 살아있는 임금의 궁궐이었다면 죽어서 사는 궁궐은 바로 왕릉이다. 조선 왕릉은 519년 조선 왕조의 왕과 왕비의 무덤으로 지난 2009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었다. 조선에서 왕의 죽음은 나라의 운명이 바뀌는 것과 같았다. 따라서 왕의 장례식은 성대하였으며 국가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식 중 하나였다. 왕의 영혼에 영원히 묻히는 무덤을 조성하는 일도 무척 중요했다. 왕릉을 건설하는 일은 당대 최고의 기술자들이 총동원되어 이루어지는 국가적인 대토목공사였다. 특히 능지를 선정하는 일은 상당히 중요했는데 경국대전을 살펴보면 한양에서 십리박 80리 안에 위치해야 한다고 기준을 정해놓았다. 전 세계의 계획도시가 600년 된 도시들이 꽤 많은데 그 계획도시 내에는 무덤이 한 기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그때 당시에 왕릉을 조성하는 그 왕릉을 조성하든지 궁궐을 만들든지 주택을 만들든지 했던 풍수사상의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있죠. 그렇지만은 왕릉은 예를 들면은 제례 공간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왕이 돌아가신 선영에 대한 그 제사를 간다든가 뭐 이런 그 행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멀리 조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성으로부터 10리 또 100리 안에 풍수적으로 가장 좋은 곳을 찾아서 조성을 했던 게 조선 왕릉은 무엇보다도 풍수지리의 원리에 의해 정해졌다. 뒤로는 산을 지고 아래로는 물을 내려다보는 지세와 같은 배산 임수에 의해 아늑한 공간이 선호되었다. 그런데 왕릉 중에서도 최고의 명당은 단연코 태조 이성계의 권원릉이었다.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던 어느 날이었다. 아버님, 어서 병세를 떨치시고 일어나십시오. 마지막 순간이 다가온 것 같구나. 내가 죽거든 고향인 함흥 땅에 묻어 죽어라. 자식들의 슬픈 운명을 지켜보며 경복궁을 떠나고 싶어 했던 태조는 죽어서만큼은 고향인 함흥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그러나 함흥은 한양에서 너무나도 멀었다. 조선의 개국 시조를 저 먼 함흥 땅에 모실 수는 없다. 궁궐 80리 안에서 명당을 찾도록 하여라.
제가 직접 현장을 다녀온 결과 험한산 자락안에 최고의 능지를 발견하였사옵니다. 그리하여 지금의 권원능 자리에 태조가 묻혔다. 그러나 아버지의 유언이 못내 마음이 쓰였던 태종은 함흥 땅의 흙을 가져와 봉문 위에 덮었다. 지금도 피어나고 있는 봉문 위의 갈대는 함흥 지역에서만 자라는 갈대로 밝혀졌다고 한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왕릉을 방문하게 되면 독특한 공간 구조를 마주하게 되는데, 속세의 공간에 속하는 금촌교를 지나 붉은색 홍살문은 신의 공간으로 들어감을 표시하는 상징물이다. 그리고 그 공간 안에는 참도의 길이 있다. 참도의 길에는 높낮이가 다른 두 가지의 길이나 있다. 신이 다니는 신도와 왕이 다니는 어도다. 능침은 왕과 왕비가 영원히 머무는 가장 신성한 공간이다. 따라서 능침 주변에는 능을 지키는 다양한 성문을 세워 잡기를 물리치고 왕의 영혼을 수호하도록 했다. 자축인묘 진사오묘 신유술에 하잖아요. 거기에 뭐 쥐부터 시작해서 12지 신이 방어를 하고 있고, 그 울타리 내엔 또 곡장을 보면은 곡장 안에 그 밖을 향해서 대표적인 게 이제 양이 있죠. 이 양이라는 거는 그 지하에 있는 잡기들을 물리친다는 뜻을 갖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성물들은 능침을 신성한 공간을 지키기 위한 그 수호의 동물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6년 이러한 왕릉도 도굴꾼의 위협을 받게 된다. 서울흥 순창원에서 도굴 계행이 발견된 것이다. 헌데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 지하 2.7m까지 파여있던 땅굴은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하고 중단된다. 대체 무엇 때문이었을까? 먼저 왕릉의 구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왕릉의 지하에는 석실이 자리하고 있다. 이걸 현궁이라 하는데, 현궁엔 왕의 시신을 영원히 모시는 곳인 만큼 단단한 구조로 외부 침입을 막았다. 현궁을 둘러싸고 있는 단단한 그것, 바로 회격이라는 것이다. 땅에 구덩이를 판 후 관 또는 곽을 안치하기 위해 회를 써서 구획하는 것인데, 이때 회란 시멘트와 비슷한 생성물이다. 현대의 콘크리트보다 더 단단한 회격벽이 도굴을 막은 1등 공신이었던 것이다. 세종실록에는 이러한 회격을 만드는 자세한 방법이 실려 있는데, 석회가 가는 모래와 황토와 섞이면 단단해지는 성질을 이용했다. 점점 굳어서 강도가 굉장히 단단하기 때문에 그 현궁을 그걸로 만들어 놓고 그 침투하려면 도굴을 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다가 약 30cm 정도의 숯을 놓아요. 왜냐하면 습기가 들어오면 현궁이 습기를 차거든요. 그래서 30cm의 그 숯을 놓고, 그 다음에 또 회격실을 만들고 해서 이렇게 그 겹겹이 싸가지고 봉분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잔디를 놨기 때문에 그 외부에서 도굴도 안 되지만은 그 습기도 조절하고, 그런 그 과학적인 기술을 동원해 가지고 이제까지 조선 왕릉이 도굴된 게 한 기도 없습니다. 조선 왕릉의 가치를 더욱 빛나게 하는 것은 600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왕릉에서의 재래의식, 즉 산릉재래다. 조선 왕릉은 단순히 기념비적인 건축물이 아니라 21세기에도 살아있는 전통 문화유산인 것이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삶을 고스란히 이어가겠다는 존경과 기억의 산물,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함께 연결되는 의식이다. 예와 효와 충으로 산자와 죽은 자가 교류하는 공간인 조선 왕릉의 가치가 바로 이것이다. 산성축조는 당대 최고의 기술이 집합된 과학의 결정체다.
수원 화성과 함께 성곽 건축물로서 두 번째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오른 남한산성. 남한산성은 역사적으로도 중요하지만 이후의 성곽 건축 양식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 아주 중요한 건축 과학적 증거물이다. 남한산성은 원래 백제 혹은 통일신라의 주장성이 있었던 곳을 조선 인조 때 새롭게 보강하고 축성한 곳이다. 남한산성은 1624년부터 6년 사이 2년 동안에 축성이 됐는데요. 사실은 초기에는 672년 신라 주장성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성곽의 발달 단계를 그대로 다 볼 수 있는 그런 교과서 같은 곳이다. 조선시대에 들어서면서 남한산성을 개축하고자 하는 논의가 일어나지만 막상 실행시키지는 못하는 형편이었다. 그런데 인조 때에 이르러 본격적인 증축 논의가 시작된 것이다. 나라 밖으로는 여진족이 후금을 세워 세력을 떨치고 있고 안으로는 이괄의 난으로 조정이 위협을 받기도 했습니다. 남한산성을 중축하고 그것의 군기와 식량을 비축해 두어야 할 것이오. 쓸데없는 성곽 중축으로 백성들의 고열까지 짜낼 수는 없사옵니다. 인조 반정 이후 광해군의 중기 외교를 포기하고 친명 배금 정책을 펼치며 국방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던 시점, 남한산성의 정비는 한시바삐 필요한 일이었다. 남한산성은 2년 만에 지금의 모습으로 튼튼하게 개축이 되었다. 그 오랜 역사를 이어오는 동안 단 한 번도 함락된 적이 없는 천혜의 요새 남한산성. 그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성벽 위에 설치되어 있는 여장이라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장은 적의 화살이나 총알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하여 낮게 쌓은 담장을 말한다. 공격과 방어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우리 선조들의 지혜의 산물이 아닐 수 없다. 전돌로 만든 여장이 남한산성의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화포가 발달된 이후에 포경격을 받았을 때 그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재질로서 바로 전돌, 구운 벽돌을 이용해서 몸을 숨길 수 있는 여장을 만들었다는 것이고요. 그 기술은 나중에 그대로 수원 화성으로 바로 내려가서 수원 화성을 만드는 모태가 됩니다. 수원 화성은 조선 후기 정조와 실학자들이 지은 성곽도시로 처음부터 계획하여 거주지로서의 읍성과 방어용 산성을 합하여 성곽도시로 만든 곳이다. 역시 남한산성과 마찬가지로 여장이 눈에 띈다. 특히 아래쪽을 향해 급경사로 뚫린 근총안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적의 공격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고 그 옆에 있는 원총안은 멀리 있는 적에게 공격을 가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다. 남한산성에는 이러한 여장의 숫자가 무려 2,000개 가까이 있어 최고의 방어 기지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당시에 약 15,000명의 병력이 들어가서 2교대로 바로 성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즉 하드웨어뿐 아니라 소프트웨어도 같이 고려한 성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당시에 바로 화기였던 불랑기라고 하는 화포에 바로 사거리를 다 고려했을 때 적의 침공로가 전부 다 십자포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아주 군사적으로도 잘 계획되고 축성되어진 그런 요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남한산성의 과학적 가치가 더 크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남쪽의 성벽은 높고 북쪽의 성벽은 낮은 형태로 지세를 최대한 이용하여 건축되었다. 특히 성벽을 쌓은 모습을 살펴보면 아래쪽은 큰 돌로 경사가 지도록 쌓았고 위쪽으로 갈수록 90도의 가파른 형태를 보인다. 즉 퇴물림이라는 건축 기법을 이용한 것인데 이것은 아래는 완만하게 쌓아 안정된 형태를 유지하면서
위쪽은 가파르게 쌓아 적이 쉽게 공격하지 못하도록 만든 것이다. 최적의 수도 방어 기지로서 남한산성 안에는 행궁을 만들어 놓기도 했다. 전란을 대비해 대피성으로 만들어 놓은 일종의 궁궐로 전쟁이 발발했을 때 제2의 한양의 역할을 하도록 한 것이다. 이 때문일까 행궁 중에 유일하게 종묘와 사직까지 갖추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남한산성의 역사하면 흔히 병자호란이 벌어지고 이곳에 피신했던 인조가 결국 청군에게 항복했던 굴욕의 역사로 인식한다. 많은 분들이 남한산성을 지옥의 공간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잘못 알려진 사실입니다. 병자호란 당시에도 청나라군은 남한산성에 칼 한 번 못 꽂았습니다. 난공불락의 요사였고요. 인조대왕이 항복을 할 때도 삼전도로 불러내서 항복을 받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남한산성이 난공불락이었다는 걸 알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만약 청나라가 남한산성에 잘못 접근을 했다가는 역공을 받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도 있었고요. 남한산성은 고려시대 때도 이세화 장군이 몽골군을 바로 침략해서 격투했던 그 국난극복의 현장이기도 하고요. 더 거슬러 올라가면 바로 통일신라 시대 때 당나라와의 전쟁을 할 때 남한산성이 통일신라의 오만대군에 대한 병참기지의 역할을 했던 그런 공간이기도 합니다. 1000년이 넘는 역사를 이어오면서 단 한 차례도 함락된 적이 없던 남한산성. 위기의 순간마다 위풍당당하게 버티고 서 있던 자랑스러운 우리의 건축물. 조선 최고의 과학기술로 쌓아올린 철옹성의 위용은 여전히 빛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가 소개하고 있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은 앞서 살펴본 문화유산과 함께 자연유산이라는 것이 있다. 우리나라의 유일한 자연유산은 바로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이다. 화산 지형의 지질학적 특징을 갖춘 곳으로 지난 2007년 유네스코 자연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제주도엔 다양하고 아름다운 지역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백록담이 있는 한라산, 검은 오름 용암동굴계, 그리고 성산 일출봉이 등재 지역이다. 자연유산에 등재가 되는 조건은 세계에서도 빼어난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자연 지역이라는 점과 함께 학문적 연구 가치가 높은 경우 선정된다. 제주도는 하나의 화산섬에 화산 활동으로 만들어진 그 화산 지형 이런 것들이 화산 지형들이 원형 그대로 잘 보존되어 있고 절개를 인위적으로 한 게 아니고 자연적으로 풍화 침식에 의해서 그 화산체의 내부를 깨끗하게 볼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 화산체의 형성 메커니즘을 연구하는 학자들에게는 세계적으로 중요한 어떤 화산 교과서가 되는 장소고, 많은 화산 지형들은 화산 지형을 좋아하는 많은 분들에게 지오 투어리즘, 지질 관광의 장소가 되기 때문에 세계 자연유산으로 선정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주도는 언제 어떻게 이 땅 위에 생성되었던 것일까?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선 180만 년 전의 지구로 시간 여행을 떠나야 한다. 그때 당시의 한반도의 남해안은 제주도라는 섬이 없는 평탄한 바다였다. 그 바다 속에는 얕은 대륙봉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바다 밑에서 화산 활동이 일어난다. 대륙봉을 뚫고 1200도씨가 넘는 마그마가 올라오면서 차가운 바닷물과 만나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데 그것이 오늘날 제주도의 모태가 되었다. 이후 백록담의 분화구가 형성되면서 제주도는 하나의 거대한 화산 지형이 되었다. 그리고 한라산뿐만 아니라 제주도 곳곳에서 화산 활동이 일어난다. 화산 활동으로 분출된 마그마는
마치 꿀이 흐르듯 천천히 이동하며 대지로 흘러들었다. 차가운 공기에 의해 윗부분은 식어 뚜껑이 되고 안쪽은 녹아있는 마그마가 흐르며 동굴을 형성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만장굴은 세계에서도 최장 길이를 자랑하며 지질하게 보고인 용암 동굴이 되었다. 제주도에는 이런 용암 동굴이 현재 발견된 곳이 180여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많은 용암 동굴이 생성되게 된 것은 거기서 나와 있는 현무암질 그 마그마가 올라와서 지표를 흐를 때 아주 유동성이 크면서 점성이 작아서 어떤 골짜기나 이런 걸 따라서 잘 흘러갔기 때문에 하나의 화산섬에 180여 개의 용암 동굴이 있는 장소는 지구상에서 제주도 한 군데밖에 없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화산 지형으로서의 학문적 가치와 함께 다양한 생태계의 보고로 보존해야 할 가치를 인정받은 제주도. 유네스코 자연유산으로 선정된 이후 제주도의 아름다움이 세계적으로도 유명세를 타면서 관광객의 발길도 부쩍 높아졌다. 관광 수입의 증대라는 이점도 생겼지만 반면 최근 제주도는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제주도는 내년에 환경 재평가를 앞두고 있다. 개발을 자제하고 보존 활동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하는 이유다. 세계 자연유산 재평가를 위해서 세계 자연유산본부에서는 그 교육적 활동이라든지 뭐 관광객이 얼마나 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이 자연유산 지구를 보존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자연유산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교육적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가, 또 자연유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했는가, 이런 것들을 부각해서 도민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국민들이 제주도라고 하면은 제주도는 세계 자연유산이고 세계 지질공원이고 생태계 보존 지역이고 우리가 이걸 보존하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이걸 활용하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전 국민들이 알 수 있기를, 그런 알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랜 역사를 지켜오며 세계인의 눈길을 사로잡은 소중한 우리의 유산들. 그 속에서 찾은 선조들의 지혜는 앞으로의 우리가 본받아야 할 창조적 과학 정신이다. 미래의 후손들에게 어떠한 역사를 물려줄 것인지, 그것은 바로 과학의 답이 있다.